옷 챙겨 입고 아침에. 맞아, 얼굴은 장갑 생각나는데요. 자, 한 주도 잘 쉬셨어요? 네. 네. 이렇게 봄에 꽃피는 시기에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법원에 가서 그 조정을 하는 도중에 보니까 아이를 안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맡겨놓지 않고 오셨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다문화가 전 한국인 분인 줄 알았는데 다문화 가족분이시더라고요. 이제 오신 지 10년 되셨다는데 남편이 이제 그 양육비를 지급을 안 한 지가 한 7, 8년이 되셔서 국적도 획득을 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비자가 만료가 돼서 나가셔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키우시고 그러고 계신데도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게 또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엄격하게 적용이 되니까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나? 아니면 또 다문화 센터에도 연락해서 했는데 또 거기서도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다문화 센터의 교수님, 센터장님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 거 아시죠? 네, 윤연한 교수님이 거기 계셔서 전화드렸더니 잘 알고 있다고 근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제가 기관들에서 결과들이 협의 중이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오게 되면 또 비용이 지금 하루하루 지내시는 것도 어려운데 비용이 외국을 나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되니까 비용도 그렇고 아이하고 또 같이 가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거 보면 또 못 참잖아요. 네, 저희 라이언스 전님 총재 단장 회장단들하고 다 모여서 긴급하게 한 1,000만 원 만들자 그랬어요. 대단하시다. 네, 전임 총재들 또 회장단 모여서 긴급하게 올려서 돈 있는 거 얼마, 사업비가 얼마 있는 돈이 좀 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오늘 저희가 예산을 다룰 건데 예산에 관한 부분도 그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그다음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임 회장이 쓸 수 있는 그 가용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채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한 10명이서 한 50만 원씩 다 걷어서 돈 좀 만들어서 예비비를 채워놨죠. 한 1,200만 원 정도.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하자. 가족을 위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도 그분도 그 아이는 한국 국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아직 이게 한국어 시험이 귀화 시험이 엄청 어렵대요. 그분들한테. 맞아요. 이게 한글도 어렵고 시험 우리도 잘 봐서 몰라요. 맞아요. 맞아. 우리도 돈 떨어져. 그러니까 몇 번을 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10년 동안 3번인가 봤는데 3번 다 점수가 조금 많이 부족해서 그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말씀들을 전달을 해드리니까 막 그 밤중에도 전화를 하셔서 엉엉 우시면서 전화하시고 고맙다고 꼭 뭐 하시겠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주변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공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변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또는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의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담입니다만 저희 작은 아이 결혼할 때도 저희가 4가족이거든요. 4명씩 이름으로 100만 원씩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데가 어디 있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 가정폭력하고 여성 상담하는 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이번에도 이제 큰애 시집 결혼 보내고 그때도 또 이제 4명 이름 대신 이제 기부 영수증은 다 받아요. 다 직장 생활이니까 기부 영수증 다 따로따로 내 건으로 발급해 주세요. 그래서 각 아이들 이름으로 집사람 이름으로 발급받아서 다 지난주에 다 보낼 거 보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고 났죠.
처음에 작은 아이도 아빠 그거다 여행 가는데 돈 줘. 없어도 쓰고 있어도 살아야지 말이니. 그리고 좀 걸어다니면서 다녀와 그래. 네. 훌륭하시다. 네. 그랬더니 이제 요번에도 큰 아이도 처음에는 그랬다가 근데 그 아이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돈을 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겨우 회사에서 뭐 이렇게 누구 도와주기 뭐 직장 내서 몇만 원 이렇게 보내는 건 했을지 몰라도 지가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이렇게 한 건 처음이어서 그때는 안 되는데 요번에 한다고 그랬더니 아빠 나 조금 덜 받아도 될 것 같아. 그거 해 대신 기분 영수증 꼭 챙겨줘. 연말정산하게 당연하죠. 그건 해줘야지.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요번에 잘 아이들하고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씨앗을 좀 심어준 것 같아요. 사위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에 좀 어렵거나 그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황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상황이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분들 그 위기 순간만 넘어가면 정말 지역사회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자리매김을 스스로 잘할 수 있는데 그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을 못 넘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숨만 한 번 이렇게 밀어줘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배우는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일들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휴일에 쉬지 않고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또 즐겁게 휴일날 이렇게 와서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늘 진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험 학교에 못 나오시고 사이버로 제출하시는 분들도 그냥 사이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답안지 10장이거든요. 이따가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는 분들은 각자 작성해서 제출하실 거니까 나누셔서 답안지 작성해 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제출 중간고사 다음 주는 참 집에서 하시죠? 다다음 주 오실 때 시험 기간이라 그렇게 하기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럼 덕분에 하루 쉬고 집사람하고 어디 놀러를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하는 시간 6장 실무 행정입니다. 카톡. 예. 상담이 말고 자, 실무 행정의 진행인데요. 실무 행정은 아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도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3년 동안 거의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사회복지기관 시설, 법인 운영관리, 또 회계 운영관리 이런 거의 옆에 끼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제안서 아니면 기한을 회사에서 하시면 부서에서 하거나 개인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으면 집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기관은 그거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센터마다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획서를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만약에 그게 법인 산하기관이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센터에서 올라온 승인서를 다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법인 이사회에서. 그래야 최종 결정이 돼서 지출이 이루어져요. 그게 또 자부담이 얼마냐, 아니면 그게 원래 예산에 포함됐던 세출 세입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냐, 아니면 별도의 거냐,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결정이 조금 더 하긴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운영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들은 그게 잘 이루어지는데요. 네, 맞아요. 개인 시설들은 그냥 형식상 그렇게 해요. 현실이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센터가 법인이 아니라 독립센터면 센터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하죠. 그리고 실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운영위원회가 개인 기관일 경우에는 개인 센터 이사장과 센터장과 자별한 어떤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법인이 좀 커지게 되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부 감사나 외부 전문가 집단이나 공공기관의 뭐 공무원분들도 의무로 참여를 하시게 돼 있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전까지 저희가 공부해 오셨던 것처럼 프로포잘 초안들을 다 만들고요. 운영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거의 기관 내에도 그 절차가 다 있죠. 그리고 절차를 다 거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전자결제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거의 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고 또 지치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회계관리 규정에 의해서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한 행복이음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어떤 지출에 대한 것들을 결과 보고를 다 수시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전자결제 화면에서 어서 오세요. 진행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규정이 돼서 이제 내부 결제까지 다 맞게 되면 해야 되는 일들이 업무 수행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부터 프로포절을 하기 위한 어떤 기획을 할 때부터 업무 분장이 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보통 이제 예산에서도 항목, 과 다 나누는 것처럼 분야에 따라서 뭐 이쪽은 누가 어떤 부서에서 또 프로그램 실행은 어떤 부서에서 또 나중에 감사나 평가 이런 부분들은 또 누가 할 건지 부서를 좀 정하고 부서 내에서도 담당자들을 지정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빨갛게 담당자를 써놨냐면 이게 담당자가 지정이 안 되면 업무를 구체적으로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게 잘못된 책임이 아니라 업무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자기 일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가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응급구조나 할 때 한번 CPR 교육 다 받으시죠? 네. 뭐라고 그래요? 환자 발생, 환자 확인하고 의식 있는 적 반드시 손으로 찍어서 누구를 가르치고 선생님 119 아니면 112 전화해달라고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손가락으로 툭 찍어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담당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대중에다가 신고해주세요 그러면 누군가 하겠지 하고 아무도 전화기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담당자를 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재정 집행을 누가 할 건지 그것도 담당자, 프로그램 진행을 누가 할 건지, 또 평가를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선임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누가 슈퍼비전을 줄 건지, 또는 슈퍼비전에 관해서는 제가 해보니까 누가 슈퍼비전 해준다고 거긴 싫어요 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임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슈퍼비전 같은 거 누가 진짜 프로그램 총괄 PM을 누가 하면 프로그램 총괄 매니저를 누가 할 거냐를 정해요. 근데 죄송한데 그 프로그램 총괄 PM을 누가 정하냐? 저희는 실무 과장선에서 대리선에서 정하라. 니네 팀에서 정해. 부장들 많지. 국장들도 있고 상국장도 있고 원장도 있고 몰라. 누가 PM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저희는 이제 PM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최종 간부 중에서 최고 결정권자거든요. 이사장이 뭐 없어도 센터장이 뭐 저기 해도 그 사람 결정 나면 종결 규정을 일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냥 사고 보고만 하도록.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M이 결정을 하면 이사장 결정과 동일한 정권을 주거든요. 프로그램 프로젝트 할 때. 그래서 프로젝트에는 그 사람이 총괄 매니저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PM을 일하시는 분들이 정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슈퍼비전을 준다, PM을 정한다라고 하는 건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하는지를 평가를 하거나 옆에서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으로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원래의 뜻대로 잘 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때때로는 이제 사람인지라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잘못된 PM이 진행을 해나갈 경우에는 당초에는 이사회에서 야 저거는 성과가 그래도 한 90에서 100은 95는 나올 것 같은데 한데 PM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60도 안 되는 경우들이 나와요. 간혹.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지? 이래서 나중에 곰곰이 좀 살펴보고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평가를 하니까 자체 평가를 하니까 다들 개별 면담을 해보면 이제 인간적인 부분들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열정들이 식어가거나 아니면 이 방향을 좀 잘못 지정하거나 할 때 그 방향을 좀 빨리 알고 방향이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목표 설정이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그렇게 이전에 해왔던 거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니까 이 클라이언트 특성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자문들이나 어드바이스를 좀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은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훨씬 떨어져요. 평균치를 못 쫓아와요. 그래서 직원들은 똑같은 직원들인데 왜 이 사람하고 일하면 성적이 좋고 이 사람하고 일하면 성적이 안 좋지? 에 대한 것들을 여러 해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PM 총괄 매니저의 어떤 능력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거꾸로 탑다운이 아니라 버텀업으로 너네가 한번 골라봐 일할 사람. 그래서 대신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 사람이 한 상반기에 저희가 반기별로 하는데 반기별로 한 건 이상 안 맞고 근데 실제 죄송한데요 국장동에서 일 한 건도 못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죄송한데 총괄 평가합니다. 인사 평가합니다. 엄격해야 돼요. 저 지금.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네? 노력해야 될 것 같아? 이야기하고 1년 동안 하나도 못 됐다? 심각한데? 내년에도 이러면 집에 갈지 몰라 너? 얘기하죠.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팀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선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팀원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어느 조직이든 장이 문제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러면 그 팀을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다른 센터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좀 잘 배우거나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의 어떤 부서로 인사이동 전부 조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한데 이제 욕먹는 것도 제가 단련이 돼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인사나 아니면 어떤 그동안의 수행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내밀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신이 이해 못해도 나는 이사장으로서 아니면 내가 결정권자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부서의 어떤 분위기도 바꾸고 성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 죄송한데 아직은 실패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쌀벌었다. 아니 근데 결과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 과정에 교육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같이 팀워크를 할 수 있도록 MT도 가라고 하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죠. 직원들하고도 상의할 시간을 드리고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사회복지의 기관들은 이게 자기 돈이 아니에요. 제가 이사장이어도 제 돈으로 제 직원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 돈으로 주는 거면 제 하고 싶은 대로 칼 휘둘러서 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에요. 제가 낸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신해서. 그러면 최소한 자기 급여 받은 만큼은 해야죠. 그리고 기업체 이게 저희도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기업에서 임원들 월급 줄 때 예를 들어 100원을 준다 그러면 임원이 100원만 일하면 되겠어요? 회사 망해요. 10배는 해야 돼요. 100원어치 받으려면 1000원어치 일해야 돼요. 그래야 회사 세금 내고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직원 월급 100원 주고 회사 사장도 회사에서도 100원 월급 남죠. 최소한 5배에서 10배는 일해요.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일한다 그러면 더구나 사회복지는 이 업무를 한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드러나는 효과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요.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과정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정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고 규정에 맞춰서 했고 법이나 제 규정들을 또는 팀원들과 또는 지역사회와 또는 기관 내에서의 다른 부서들과 얼마나 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좀 잘 못하거나 그런 어떤 성과물들이 100원을 줬는데 100원만치 안 나오고 50원밖에 안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은 50원 받는데 가서 이래야죠.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죠. 조세를 쓰는 사람들의 약속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제 돈 주는 건 아유 뭐 1년 기회 더 주지 뭐 한 2년 더 주지 뭐 그래. 나 돈 많어 한 1년 더 받아도 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복지는.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먹었고요. 또 잘한 부분들은 정말 성실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빠르게 승진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우리 법인의 바람을 좀 일으켜서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것들은 좀 전과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프로그램을 계획한 사람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겠다 하는 어떤 적극적인 책임감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담당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엄청 달라요. 그리고 어쨌든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서의 장은 또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행정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좋은 거 업무를 그 담당자 또는 같이 일하는 그 부서원들하고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잘 나눠줄 수 있어요. 분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신입 사회복지사한테 뭐 한 5, 6년차 경력자들이 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그 심층 면담을 시킨다거나 그러면 안 될 수 있죠.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현장에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면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심층 면담을 시키면 클라이언트의 어떤 마음들을 잘 이해 못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치나 경력에 맞는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업무 분장표들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사회복지 기관들이 대개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기관협의회나 뭐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업무 분장, 부서별 업무 분장표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실제로 기관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좀 프로젝트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씩 더 넣거나 빼시면 돼요. 근데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하겠지. 죄송합니다만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달라요. 내가 바뀌었는데 프로젝트가 바뀌었는데 무슨 일 해야 되지? 그러면 서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눈치 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담당자 정한다고. 내가 안 해도 과장도 있는데 국장도 있고 그리고 저 우리도 있는데 뭐 안 되면 지들이 책임지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조직의 생리예요. 때로는 잘 챙겨줘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업무 분장표나 업무 기술표를 통해서 구별을 해서 그거를 프로젝트마다 최종 승인을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작은 노력들이 시작을 할 때의 작은 노력들이 뒤에 엄청난 결과로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1급 시험 보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과목별로 나누고 어떤 일정으로 가지고 할 거고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정하는 것처럼 그게 분명히 돼야 다 같이 합격할 수 있거든요. 팀워크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8분의 1만 해도 내가 나머지 8분의 7을 공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혼자 다 하면 어렵죠. 우리가 팀으로 만들고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팀으로 일하는 이유는 혼자 일하면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성과가 자기 노력력에 들쑥날쑥하죠. 근데 팀워크로 같이 하면 과정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랜 시간 사회적인 경험이나 업무의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나 부서의 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분장을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다. 근데 이것이 프로포절을 할 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무슨 부서에서 할 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정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훨씬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니터링이라고 그러죠. 중간중간에 평가하는 방법들입니다. 네. 이 실제 부서장 PM들이 중간중간에 다 둘러보죠. 프로그램들 잘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참가하셨던 클라이언트들은 웃으면서 참가하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떤지. 그러고 나서 주간회의나 아니면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까 초기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필요하면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방향을 좀 돌릴까? 돌려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업무 수행 과정에는 보통 슈퍼비전을 많이 주시게 되죠. 또는 외부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네. 슈퍼비전 그러면 이전에는 한국 사회 문화에서 거의 구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가 이제 일할 때도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러지? 지적하고 지시하는 슈퍼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슈퍼비전 받고 나면 기분이 엄청 안 좋았어요. 이거는 일을 해자는 소리, 혼을 내자는 거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나한테 푸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죄송한데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저게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가? 프로젝트를 잘하라고 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걸 선배니까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지시하고 야 너 그걸 왜 그렇게 해 임마, 너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배웠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임마. 이렇게 하고 공부해봐. 어떡할 거야? 이렇게 지시에 슈퍼비전 줬다가는 죄송한데 다음날 사표가 올라옵니다. 아니 지가 뭐 경력자면 경력자지 왜 나한테, 나도 이 개인의 격체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학 여러분들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학술 발표회 갔을 때 지도 교수들이 다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저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쓸 때 정말 힘들거든요. 눈물 펑펑 흘리고 하는 같은 동문생들도 엄청 많았어요. 하도 혼을 내니까. 거의 쥐잡듯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쥐잡듯이 혼을 내니까 논문 쓴다는 건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돼? 이렇게 혼을 나고 오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엄청 울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논문을 쓰면 제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 제목이 근데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팁을 주면서 고민을 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논문 토록 같은 거 보면 다 써서 근거 자료를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근거 서류가 어디에 누구 책에 언년도 발표된 건지 출처를 좀 정확히 써주면 좋겠다. 요거는 어디 카피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고 그렇게 슈퍼비전이 돼야 되거든요. 행정적인 슈퍼비전,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슈퍼비전, 또 스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혼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자존심이나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 또래, 저희도 이렇게 보면 다른 기관장들 보면 사람을 혼내요. 일을 잘못한 건 일을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혼내요. 그리고 자존심을 긁어놔요. 그러니까 관계가 멀어져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순전히 업무에 대한 것만 얘기하죠.
이런 업무를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내가 굉장히 읽기도 어렵고 마음적으로도 너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실망감도 많이 오더라. 이건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좋을까? 너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어서 뽑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서운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업무에 대한 것만 혼내야 사람에 대한 것, 인격에 대한 걸 혼내면 안 되는 거.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슈퍼비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슈퍼비전을 받을 때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번아웃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실제 슈퍼비전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고민하고 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데 슈퍼비전을 받으러 갔는데 또 온나? 에이, 나랑 길이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급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슈퍼바이저가 자신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해봤어 저렇게 해봤어 너만의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 예,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려고 하면 냉정해질 수 있어요. 예. 그 스스로가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의사소통에 배운 것처럼 얼음땡 지금도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지금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감정이 올라가거나 이거 내가 업무와 전혀 다른 걸 이야기 꺼내는 거 같은데 잠깐만 차 한잔 먹고 하자. 예. 잠깐 쉬었다 얘기할까? 예. 아니면 전화가 안 왔는데도 잠깐 전화 온 거야. 전화 좀 받고 올게. 그쵸 나가요. 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이걸 내려놔야 돼요. 감정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상대방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정 대 감정이 부딪혀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만난 거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얻는 건 둘 다 실패하는 거죠. 둘 다 잘못되겠다. 예. 자, 그리고 슈퍼비전이나 외부 자문을 받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책무성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도 조세로 운영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포저를 하고 외부 자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이유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를 잘하려고 하는 거지 기관 내 다른 문제 또는 사람에 대한 문제 또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다른 데 쓰는 문제 이런 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슈퍼비전을 받거나 외부 자문을 받는 가장 높은 이유는 클라이언트들의 행복을 또는 클라이언트의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을 또는 사회복지기관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자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에서 슈퍼비전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외부 관련 전문가로부터 받는 경우들이 이제 슈퍼 자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각 기관마다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도요 외부 전문가들이 한 분이나 두 분씩 끼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또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그 업무를 오래 하셨던 분들 부서의 팀장급들이 다 끼고요. 또 법인 이사회는 또 회계나 이런 것들도 외부 공인 회계사나 뭐 노무사나 이런 분들이 반드시 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예산입니다. 예산 사용 문제. 또 예산을 사용하고 정산하는 문제. 근데 이제 예산 계획을 세울 때가 잘 세워야 되죠. 어떻게 써야 되겠다. 더구나 이제 요즘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요 예산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는 경력에 따라서 뭐 얼마를 해야 된다. 또 식대 프로그래밍 할 때 식대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외부 또 다른 어떤 교재비는 또 실비로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어떤 수립은 그런 어떤 외부 규정들을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는 인사규정에 맞는 규정들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을 따른 그 지급규정들을 준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서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가장 높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산출 근거를 정확히 되어서 나중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 규정에 맞춰서 집행 기준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좀 꼼꼼하게 다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보면 예산서 보면 항목과 다 정해져서 뭐 강사비 얼마, 식대 얼마, 인건비 얼마, 프로그램비 얼마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항목별 전용 안 되죠. 과와 과학끼리 또 전용 안 되죠. 그건 회계 규칙이에요. 다만 세목에서 과 안에 세목에서는 조금 이렇게 내부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그 의결을 거쳐서 전용은 가능하죠. 그러나 과하고 항구 안에는 절대 전용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 생기면 반납하죠. 그리고 보통 저희도 인력의 퇴사가 생기거나 한 번은 1년에 한 6명 정도가 퇴사가 생겼는데 많은 금액들을 집행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남는 금액들은 다 그대로 적절하게 해서 반납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녹화 때문에 잠깐만요.